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당 4월 19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미국 민중사 1권의 7장 풀이 자라거나 물이 흐르는 한 242페이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언들이 워싱턴 당국에 호소하자 루이스 캐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시민들은 사려 했고 인디언들은 팔고자 했다. 이런 대금 지불을 통한 양도 행위는 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벗어난 일로 보인다. 인디언의 무절제 안습성을 법규로 단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앞으로도 의례 그렇겠지만 인디언들이 땅을 낭비해버린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기는 하나 조약에 의해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는 일일 뿐이다. 사기로 땅을 빼앗긴 크리크족은 돈과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서부 이주를 거부했다. 굶주린 크리크족은 백인들의 농장을 습격하기 시작했고 조지아 민병대와 정착민들은 인디언 마을을 공격했다. 이렇게 해서 2차 크리크 전쟁이 시작됐다. 인디언의 동정적이었던 엘라베마의 한 신문은 이렇게 보도했다. 크리크족과의 전쟁은 새빨간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 이 전쟁은 불순한 인간들이 고안한 야비하고 극악무도한 계획으로 무지한 종족이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그나마 남아있는 약간의 수입조차 모두 빼앗기 위한 것이다. 얼룩뱀이라는 이름의 100살이 넘은 크리크족 인디언은 앤드류 잭슨의 이주 정책에 반발했다. 형제들이여, 나는 백인 큰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처음에 넓은 바다를 건너왔을 때 그는 아주 작은 사람에 불과했다. 큰 배에 오랫동안 앉아 있어 다리에 쥐가 난 그는 불을 피울 조그만 땅을 구걸했다. 그러나 인디언이 피워놓은 불에 몸을 녹이고 인디언이 내준 옥수수죽으로 배를 채우자 백인은 아주 거대하게 되어버렸다. 한 걸음에 산맥을 건너고 두 발로 평야와 계곡을 뒤덮었다. 손은 동쪽 바다와 서쪽 바다를 휘어잡았고 머리는 달에 기대었다. 그러고는 우리의 큰아버지가 됐다. 큰아버지는 홍인족 장식들을 사랑했고 이렇게 말했다. 내 발에 밟히지 않도록 조금 멀리 떨어져라. 형제들이여, 나는 큰아버지로부터 아주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큰아버지의 말은 항상 시작과 끝이 똑같다. 조금 떨어져라. 너무 가까이에 있어. 물려받은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데일 벤 에브리는 인디언들에게 이주가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다. 인간의 잔악한 행위에 관한 오랜 기록 속에서 추방은 각기 다른 많은 민족의 고뇌에 찬 신음을 짜내었다. 그중 동부에 살던 인디언이 당했던 만큼 파괴적인 타격을 받은 민족은 없었을 것이다. 인디언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갖는 모든 자연적 특질 가운데서도 감각적 특성에 특히 민감했다. 인디언은 탁 트인 공간에서 살았다. 사냥꾼들만이 알 수 있는 모든 늪이나 숲속의 공터, 언덕 꼭대기, 바위, 샘, 샛강을 알고 있었다. 공기의 사적 소유만큼이나 불합리한 토지 사유의 원칙을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으나 어떤 토지 소유자보다 더 깊은 애정을 갖고 땅을 사랑했다. 인디언은 자신을 바위나 나무, 짐승이나 새처럼 땅의 일부로 생각했다. 고향 땅은 성스러운 땅으로서 조상의 뼈와 자기 종교의 자연물에 성고람이 묻힌 곳으로서 신성한 장소로 표상됐다. 고향 땅의 폭포와 산등성이, 구름과 안개, 골짜기와 풀밭은 자신과 매일 영적 교섭을 나누는 무수한 정령들이 사는 곳이었다. 당시 모든 사람이 아메리카 대사막이라고 알고 있던 황량한 지역, 즉 메마르고 나무 한 그루 없는 극서부의 평원으로 내몰리면서 두고 떠나야 했던 땅은 다름 아닌 조상들의 전통과 자신의 영적 염원으로 지켜왔던 비에 씻긴 숲과 개울과 호수였던 것이다. 벤 에브리에 따르면 1812년
영미전쟁과 크리크 전쟁의 격동이 지나간 뒤인 1820년대 잭슨이 대통령이 되기 직전에는 남부 인디언과 백인이 종종 서로 아주 가까이에 정착해 살기도 했으며 그들 모두에게 풍족해 보이는 자연환경 아래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다. 그들은 공동의 문제를 알게 됐다. 당연히 서로 사귀게 됐다. 백인이 인디언 마을을 방문하기도 했고 인디언들도 종종 백인 가정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다. 이런 환경에서 데이브 크로켓트나 샘 휴스턴 같은 개척자들이 생겨났으며 잭슨과는 달리 두 사람 모두 인디언들과 평생의 친구가 됐다. 벤 에브리는 이주를 낳은 힘은 인디언의 이웃이던 가난한 백인 개척민들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 힘은 산업화와 상업, 인구와 철도 및 도시의 증가, 토지 가치의 상승, 사업가들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다. 정당 관리와 토지 투기업자들이 점증하는 소동을 조작했고 언론과 종교계에서 재빠르게 광란의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그런 광란 속에서 인디언들은 결국 죽거나 추방당할 운명이었고 토지 투기업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정치인들의 권력은 더 커졌다. 가난한 백인 개척민들의 경우 최초의 폭력적인 충돌로 내몰리면서 앞잡이 역할을 했지만 곧 필요 없는 존재가 됐다. 이미 체로키족들은 서부의 아름답고 숲이 우거진 아칸소 땅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발적으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 인디언들은 곧바로 백인 정착민, 사냥꾼, 더 사냥꾼들에게 둘러싸여 침입을 받게 됐다. 서부 체로키족은 이제 더 서쪽으로 이동해야만 했으며 이번에는 메마른 땅으로, 백인 정착민들이 오기에는 너무나도 황량한 땅으로 가야 했다. 1828년에 서부 체로키족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연방 정부는 새로운 영토를 미국의 가장 확고한 보증하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영구적인 고향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것은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고 이주하라는 백인들의 압박을 받으면서 여전히 동부에 남아있던 체로키족의 4분의 3 정도가 서부로 간 체로키족의 공경을 알게 됐다. 조지아, 엘라베마, 테네시에서 90만 명의 백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1만 7천 명의 체로키족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백인의 세계에 적응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들은 농부나 대장장이, 목수, 석공, 자산 소유자가 됐다. 1826년에 한 인구조사에 따르면 소 2만 2천 마리, 말 7,600마리, 돼지 4만 6천 마리, 직기 760대, 물레 2,488대, 진마차 172대, 쟁기 2,943개, 제재소 10개소, 제분소 31개소, 대장간 62개소, 솜틀기계 8대, 학교 18개소가 있었다. 체로키의 언어는 항상 소리와 몸짓으로 이루어진 언어였다. 이제 추장 세퀘이어가 문자를 창안해 수천 명이 배우게 됐다. 새로 창설된 입법회의에서 인쇄소를 만들 예산이 통과됐고 1828년 2월 21일자로부터 영어와 세퀘이어의 체로키 문자로 인쇄된 체로키 피닉스라는 신문을 발간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다른 인디언 부족과 마찬가지로 체로키족도 공식적인 정부가 없었다. 벤 에브리가 말하는 것처럼. 인디언 정부의 설립 원칙은 언제나 정부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멕시코 이북의 모든 인디언들은 개인의 자유를 공동체나 부족에 대한 개인의 의무보다 훨씬 더 소중한 규범으로 생각했다.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족에서부터 이런 무정부적인 태도가 모든 행동을 지배했다. 인디언 부모들은 아이들을 벌주는 일을 체질적으로 싫어했다. 아이들이 고집을 부리는 것은 어떤 경우든 성숙한 인격의 발전을 보여주는 좋은 징조라고 받아들여졌다. 매우 느슨하고 가변적인 성원으로 구성된 회의가 이따금 소집됐지만 여론의 영향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결정 사항이 강요되지 않았다. 인디언들과 같이 살았던 모로아비아교 성직자는 인디언 사회를 이렇게 묘사했다. 격동이나 내부 알력 없이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식으로 유지되어 온 이런 전통적인 정부는 아마도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실정법이 아니라 그저 오랫동안 확립된 습성과 관습만이 있고 법전이 아니라 앞선 시대의 경험이 있으며 행정관이 아니라 조언자가 있음에도 사람들은 그에게 기꺼이 절대적으로 복종하는데 여기서는 나이가 지위를 부여하고 지혜가 권한을 주며 도덕적인 선함이 보편적인 존중을 받을 자격을 보증한다. 그런데 백인 사회에 둘러싸이게 되자 모든 것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체로키족은 심지어 주변의 노예 사회를 흉내내기 시작했다. 1000명 이상의 노예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미국인들의 호의를 얻고자 벤 에브리가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면서 백인들이 말하는 문명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심지어 선교사나 기독교도 기쁘게 맞이했다. 그러나 어느 하나라도 그들이 사는 땅보다 매력적이진 않았다. 1829년 연방회의에 보낸 교서에서 잭슨은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행정부는 조지아와 엘라베마 지역에 거주하는 인디언들이 독립된 정부를 수립하려는 시도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으며 미시시피 강을 건너 이주하든지 아니면 해당 주의 법에 따르라고 충고했습니다. 연방회의는 이주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켰다. 인디언 옹호론자도 있었다. 가장 유창한 옹호론자로 보이는 뉴저지 출신의 시어도어 플릴링 전 상원 의원은 상원에서 이주 문제에 대해 논박했다. 우리는 남부 개척지에 얼마 되지 않는 초라한 땅에 인디언 부족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이 땅이 한때 끝없는 숲속에서 살았던 그들에게 남겨진 전부입니다. 그럼에도 만족을 모르는 우리의 탐욕은 말거머리처럼 달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정의에 대한 의무감이 피부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북부는 대부분 이주 법안에 반대했다. 남부는 찬성했다. 하원에서는 102대 97로 통과됐다. 상원에서는 가까스로 통과됐다. 무력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인디언의 이주를 돕는 내용만을 규정했다. 이것이 함축하는 바는 이주를 하지 않으면 보호나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주 당국의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제 인디언 부족에 대한 압력이 차례로 가해졌다. 촉토족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 대표단 중 50명에게 비밀리에 돈과 땅이라는 뇌물이 제시됐고 춤추는 토끼 색각 조약이 체결됐다. 그들은 이주 시에 재정적 지원, 남겨둔 재산에 대한 보상금, 새로운 고향에서의 1년치 식량, 그리고 다시는 이주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미시시피 강 동쪽의 땅을 미국 정부에 할양했다. 미시시피 주에 살고 있던 2만여 촉토족 대다수는 이 조약을 증오했지만 압력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다. 술장사와 사기꾼을 비롯한 백인이 촉토족의 땅에 떼거리로 몰려들었다. 미시시피주는 촉토족이 이주 문제에 관해 서로를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831년 말 촉토족 1만 3천여 명은 자신들이 알고 있던 곳과는 전혀 다른 토양과 기후를 가진 서부를 향해 긴 여행길을 올랐다. 호위병들의 인도 아래 대리인들에게 떠밀리고 청부업자들에게 유린당하면서 그들은 미지의 달갑지 않은 종착지를 향해 병든 양떼처럼 무리지어 가고 있었다. 우마차나 말을 타거나 두 다리에 의지한 채 길을 걸었고 나룻배를 타고 미시시피 강을 건넜다. 군대가 집단 이주를 책임질 예정이었지만 군대는 그 일을 민간 청부업자들에게 넘겨줬고 청부업자들은 정부에는 가능한 많은 대금을 청구하고 인디언에게는 가능한 적은 몫을 줬다.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식량은 사라져버렸다. 기아가 닥쳐왔다. 다시 벤 에브리의 말을 들어보자. 삐걱거리는 우마차의 칙칙하고 기다란 행렬과 이리저리 내몰리는 가축대, 질식할 듯한 보행자들이 늪과 숲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언덕을 넘어 천천히 서쪽으로 나아가면서 멕시코만의 울창한 저지대로부터 서부의 메마른 평원으로 느릿느릿 전력을 다해 발걸음을 옮겼다. 죽기 직전의 발작처럼 고유한 인디언 세계의 마지막 흔적이 해체되고 있었으며 무너져 내리는 과거 세계의 자치들은
낯선 새로운 세계 속으로 송두리째 쑤셔 넣어졌다. 촉토족의 첫 번째 겨울 이주는 기록상 가장 추운 때에 이루어진 것이었고 사람들은 폐렴으로 죽어가기 시작했다. 여름에는 대규모 콜레라 전염병이 미시시피주를 휩쓸어 촉토족이 수백 명씩 목숨을 잃었다. 뒤에 남은 촉토족 7,000명은 이주를 거부하고 죽음 대신 복종을 택했다. 그들의 후손 대부분은 지금도 미시시피에 살고 있다. 체로키족은 조지아주에서 통과된 일련의 법률에 직면하게 됐다. 땅을 빼앗기고 정부가 폐지됐으며 모든 집회가 금지됐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주하지 말라고 충고하는 체로키인은 투옥될 운명이었다. 체로키족은 법정에서 백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없었다. 최근 자신들의 땅에서 발견된 금도 채굴할 수 없었다. 연방정부에 항의한 체로키족 대표단은 잭슨의 신임 전쟁 장관 이튼으로부터 이런 답변을 받았다. 해가 지는 곳으로 가면 여러분은 행복을 누릴 것이고 거기서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게 될 것이다. 물이 흐르고 떡갈나무가 자라는 한 그 지방은 여러분의 땅임을 보증하며 어떤 백인도 여러분 근처에 정착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체로키 부족은 국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법원에 공개적인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했다. 1783년 평화가 이루어진 체로키족은 지구상의 어떤 민족과 마찬가지로 절대적으로 독립된 민족이었다. 그들은 대영 제국과 동맹을 맺었다. 미국은 결코 체로키족을 굴복시키지 못했으며 오히려 우리 선조들은 땅을 차지한 채 무기를 들고 그대로 남아 있었다. 1791년에 홀스턴 조약이 체결됐다. 비로소 체로키족은 자신들이 다름 아닌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미국의 땅을 할양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백인은 이들 땅에서 사냥해서는 안 되고 통행증 없이 들어가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명문화함으로써 할양되지 않은 모든 체로키족의 땅에 대해서는 엄숙히 보증했다. 이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논했다. 일각에서는 미시시피 강 너머로 이주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줄 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 부족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 선조들의 땅에 그대로 남아있고 싶다. 우리는 아무런 간섭이나 방해도 받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완전하고도 원초적인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와 맺은 조약과 이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미국의 법률이 우리의 거주와 특권을 보증하고 있으며 침입자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단지 이런 조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법률을 시행하라는 것뿐이다. 이제 그들은 역사를 넘어서 법률을 넘어서 나아갔다. 우리는 앞서 말한 구절을 읽는 사람들에게 위대한 사랑의 법을 기억하라고 간절히 부탁하는 바이다. 남에게 받기를 원하는 바를 남에게 행하라. 원칙적으로 그대들의 선조는 어쩔 수 없이 고국을 떠날 처지에 놓였었고 따라서 구세계로부터 쫓겨나 박해의 바람을 타고 대양을 건너 신세계의 해안에 닿았으니 당신은 인디언이 이 광대한 영토의 유일한 주인이자 소유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청한다. 아메리카의 야만인들이 권력을 쥐고 인간의 어떤 무기로도 그들의 잔인성을 억제할 수 없었을 때 신대륙에 도착한 당신네 선조들이 어떻게 환영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라. 그들에게 찬물 한 사발, 땅 한 떼기도 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후예로서 북아메리카 주민으로서의 기원과 역사, 전통 모두를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불충분함을 기억할 것을 촉구한다. 그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게 하라. 그리하면 우리는 확신하건대 그들은 틀림없이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런 시련과 고난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공감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잭슨은 1830년 12월에 의회에 보낸 두 번째 연례 교서에서 촉토족과 치카소족은 이미 이주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인디언들의 신속한 이주가 모든 사람에게 많은 이익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인의 경우에는 이를 통해 지금은 소수 야만족 사냥꾼들이 차지하고 있는 넓은 지역에 많은 문명화된 주민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인디언의 경우에는 아마 정부의 보호와 유익한 충고와 영향 아래 점차로 야만적인 습성을 벗어던지고 흥미롭고 문명화된 기독교 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잭슨은 귀에 익은 논지를 되풀이했다. 그 지방의 원주민에 대해 나 자신만큼 친밀한 감정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문명의 물결이 서부로 굽어치고 있으므로 이에 우리는 적절한 교환 조건으로 남부와 서부의 홍인종 지방을 얻고자 제의하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4월 19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내용이었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디언 이주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참, 이 미국이라고 하는 땅이 얼마나 야만적으로 시작되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땅에서 독립적으로 자주적으로 정말 문명화된 그런 생활을 누리고 있던 인디언에게 갑자기 무기를 들고 쳐들어온 사람들이, 백인들이 이제 여기는 우리가 점령하겠다. 너네들은 이주해라. 너네들이 이주하면 거기에서의 생활을 보장해 줄게 라고 하는 같은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면서 인디언들은 쫓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디언들이 어느 정도 남아있죠. 조금이지만 소수의 인디언들이 아메리카 정말 변두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이라고 하는 역사 속 그리고 사회 속에서 인디언의 존재는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존재, 기억해야 할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침략과 약탈이라고 하는 그 제국주의의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인디언의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하는 존재를 모두가 떨쳐 나서서 끝장을 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역사를 지금도 겪고 있고 겪어왔기 때문입니다. 침략과 약탈의 피해자는 언제나 민중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민중들의 힘으로, 단결된 힘으로 우리를 침략하고 약탈했던, 우리를 감히 피해자로 만들었던 제국주의에 맞서서 투쟁해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4월 19일 필리버스터 라이브 마치겠습니다.